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2025년 10월 30일 밤 9시 36분 서울 코엑스 시가총액 5조 달러 세계 1위 기업 CEO 젠슨 황이 500명 관중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9년 전 한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아름다운 편지였죠.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발신인은 누구였을까요? 젠슨 옆에 서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보낸 편지입니다. 순간 코엑스가 술렁였습니다. 도대체 그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었길래 세계 1위 기업을 탄생시켰을까요? 지금부터 29년간 숨겨진 한 통의 편지가 만든 기적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시장에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천입니다. 엔비디아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엔비디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이 회사와 함께해왔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9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입니다. 어젯밤 서울 코엑스에서 그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거든요. 2025년 10월 30일 밤 9시 36분, 저는 코엑스 K-POP 광장 무대 바로 옆 스태프 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 초록색 야광 팔찌를 든 500명의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게임용 그래픽카드 지포스 출시 25주년을 축하하는 게이머 페스티벌이었죠. 하지만 이날 밤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로 세 사람이 나란히 올라왔어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세 사람은 1시간 전까지 삼성역 근처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러브샷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연신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깨동무를 했어요. 관중석에서는 젠슨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젠슨 황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이 무대 조명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저는 그가 평소처럼 지포스의 역사나 AI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젠슨은 관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1996년에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지를 받았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매우 아름답게 쓰인 편지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29년 동안 회사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던 그 편지 이야기를 지금 500명 앞에서 꺼내다니요. 무대 옆에 서서 저는 1996년 3월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던 엔비디아 본사의 작은 우편함. 한국 우표가 붙은 그 하얀 봉투. 젠슨이 봉투를 뜯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젠슨은 계속 말했어요. 그 편지에는 세 가지 비전이 담겨 있었다고요.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것,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세계 최초로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겠다는 것. 당시에는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젠슨 옆에 서 있던 이재용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고요.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었다고요.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 역시 무대 옆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29년 전 그날, 우리는 그 편지가 엔비디아의 운명을 바꿀 줄 몰랐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 편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만은 달랐어요. 그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저를 불렀죠. 마크, 한국에 같이 가자고요. 그날 이후 29년이 흘렀습니다. 그 편지 속 세 가지 비전은 모두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고, e스포츠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 달러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죠. 코엑스 무대 위에서 젠슨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에 PC방과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거라고요. 한국이 엔비디아의 심장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무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기에
실리콘밸리의 젊은 CEO가 한국행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왜 젠슨 황만 그 편지를 믿었을까요? 1996년 3월 14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엔비디아 본사는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직원은 겨우 120명 정도였고, 사무실 복도는 좁았고, 책상은 빽빽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래픽 가속 칩을 만드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죠. 3D 그래픽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절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8시 30분에 출근했어요. 1층 로비에 있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청구서, 기술 문서, 부품 샘플 안내서 같은 평범한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고급 봉투였어요. 한국 우표가 붙어 있었고 발신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수신인은 젠슨 황 CEO였고요. 봉투의 질감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레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무게감이 있었고 봉투 뒷면에는 삼성 로고가 엠보싱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젠슨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젠슨은 모니터 세대 앞에서 코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엔지니어였습니다. CEO이기 전에요. 제가 한국발 편지를 건네자 젠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돌려보며 발신인 이름을 확인했어요. 이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젠슨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2장의 편지지가 나왔어요. 영문으로 타이핑된 정갈한 레터였습니다. 젠슨은 의자에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어요. 처음 몇 줄을 읽을 때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3번째 단락에 이르자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완전히 몰입한 상태였죠. 젠슨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편지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읽을 때는 중간중간 멈추면서 특정 문장들을 되새기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다 읽은 젠슨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흥분과 확신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편지를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락은 정중한 인사말이었어요. 발신인은 자신을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라고 소개했습니다. 삼성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이었죠. 메모리 반도체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2번째 단락부터 본론이 시작됐어요. 이건희 회장은 한국에 대한 3가지 비전을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첫째, 2000년까지 한국의 모든 가정을 초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것. 둘째, 비디오 게임을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셋째, 세계 최초로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당시에 이런 비전은 황당하게 들렸어요. 초고속 인터넷은 미국에서도 극소수만 쓰고 있었고, 게임은 오락실이나 가정용 콘솔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게임 올림픽이라니, 그건 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단락이 핵심이었어요. 이건희 회장은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 성능의 그래픽 기술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죠. 삼성의 메모리 기술과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을 결합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젠슨을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작은 시장이었고 이 비전들은 너무 원대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젠슨의 표정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젠슨이 입을 열었어요. 이 편지는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비전이라고 했죠. 누군가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날 오후 4시, 젠슨은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엔지니어링 부사장, 영업이사, 재무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젠슨이 그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업이사는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고 지적했어요.
재무 담당자는 검증되지 않은 비전에 리소스를 투입하는 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부사장마저도 일본이나 유럽 시장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죠. 하지만 젠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단순히 제품을 사려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거라고요. 그런 파트너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젠슨은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마크, 한국에 같이 갈 수 있겠냐고요. 5월에 서울로 출장을 가서 이건희 회장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편지 생각뿐이었어요.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나라, 게임이 국가 산업이 되는 미래, 게임 올림픽.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한 기업인의 원대한 꿈에 불과한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젠슨 황은 그 편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2달 후, 우리는 정말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 내용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제시한 3가지 비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1996년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그 비전들은 솔직히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첫째, 2000년까지 한국의 모든 가정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당시 미국도 삐익삐익 소리나는 다이얼업 모뎀을 쓰던 시절이었어요. 초고속 인터넷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나 쓰는 기술이었죠. 그걸 4년 안에 전 국민에게 보급한다는 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비디오 게임으로 국가 산업을 만든다. 당시 게임은 오락의 영역이었어요.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이 가정용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게임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운다는 발상 자체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셋째, 비디오 게임 올림픽. 이건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웠죠. 게임을 스포츠처럼 경기화한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엔 생소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CEO가 한국 편지 때문에 서울 출장을 계획한다는 거였습니다.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엔지니어링팀 선임 개발자 데이브가 제게 다가왔어요. 마크, 한국 시장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다고 CEO가 직접 가냐고 물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점심시간 영업팀 매니저 스티브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시장 규모를 아냐며 지금 집중해야 할 곳은 일본과 유럽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비전에 리소스를 쏟는 건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재무팀도 비슷했죠. 한국의 GDP, 인구수, PC 보급률을 계산하면 당장의 시장 가치는 크지 않았거든요. 기술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깔린다 해도 그게 우리 그래픽 칩 판매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였어요.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데이터와 논리를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비전에 기반한 것이었죠. 하지만 젠슨 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3월 19일, 그는 다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이 꽉 찼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젠슨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는 3개의 원을 그렸어요. 인프라, 콘텐츠, 커뮤니티.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는 미래는 이 3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생태계라고요. 초고속 인터넷은 인프라예요. 비디오 게임은 콘텐츠죠. 게임 올림픽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다고 했어요. 젠슨은 화살표를 그으며 연결고리를 보여줬습니다. 빠른 인터넷이 있으면 온라인 게임이 가능해지고,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되면 경쟁 문화가 생기고, 경쟁이 격화되면 프로게이머와 리그가 탄생한다고요.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강력한 그래픽 성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아니냐고, 지금 베팅할 만큼 확실한 거냐고요. 젠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요. 이건희 회장은 예측이 아니라 실행 계획을 보낸 거라고,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는 그 파트너가 될 기회를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사무실 분위기는 반반으로 갈렸어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젠슨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죠.
4월 중순, 젠슨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책상 위 세계 지도에 서울이 빨간색 핀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5월 20일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의 미팅이 잡혔다고요. 다른 임원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젠슨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우리 둘만 간다고, 일단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19일 일요일 저녁 샌프란시스코 공항. 젠슨과 저는 대한항공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젠슨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마크, 우리는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요. 1996년 5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내린 서울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습한 공기와 함께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건설 중인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모든 게 생동감으로 넘쳤어요. 삼성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젠슨과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기사분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는 서울 중심부로 향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위성 안테나가 빼곡했고 전봇대마다 통신 케이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젠슨이 중얼거렸어요. 이미 인프라 구축이 시작됐다고, 저 케이블들이 곧 광 케이블로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삼성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태평로에 위치한 삼성 본관 앞에 섰어요. 30층이 넘는 회색 빌딩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직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끝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눈빛을 봤어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앉았고 회의가 시작됐어요. 이 회장은 정중하게 우리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죠.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요. 1997년부터 정부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까지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깔고 모든 가정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겠다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어요. 젠슨이 물었습니다. 그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정말 가능하냐고요.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삼성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 회장은 그 국가 전략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쓸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그게 비디오 게임이라고 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PC방 사업 계획서였어요. 고성능 컴퓨터를 갖춘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모여서 게임을 즐기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서울 강남에 시범 PC방 2곳이 운영 중이라고 했죠. 젠슨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어요. PC방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모델이었거든요. 이 회장은 더 나아갔습니다. PC방이 늘어나면 게임 대회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대회가 커지면 프로게이머가 탄생할 거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게임을 스포츠처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e스포츠 리그를 한국에서 시작하겠다고요. 젠슨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까지 이루실 계획이냐고요. 이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2002년까지라고, 6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젠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이 회장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최고 성능의 그래픽 칩이 필요하다고, 삼성의 메모리 기술과 엔비디아의 GPU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이 아니라고, 함께 미래를 만드는 파트너십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성공하면 엔비디아도 성공한다고, 엔비디아가 성장하면 한국 게임 산업도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젠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함께하고 싶다고, 이 비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삼성 본관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젠슨이 제게 말했어요. 마크, 우리가 방금 뭘 목격했는지 아냐고요. 한 나라가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순간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6년 후 이 도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곳이 될까요?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1996년 서울에서 돌아온 후 3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 여름, 엔비디아 본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은 500명으로 늘었고 건물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었죠. 1999년 8월, 저는 개발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바닥만 한 녹색 회로 기판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그래픽 칩, 지포스 256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핵심 부품이 빠져 있었거든요. 문제는 메모리였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GPU는 엄청난 성능을 낼 수 있었지만 그만큼 빠른 메모리가 필요했어요. 일반 디램으로는 속도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 필요했죠. 그때 삼성전자가 답을 내놨습니다. GDDR, 그래픽용 고속 메모리였어요. 일반 디램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삼성 메모리팀은 우리 GPU에 최적화된 메모리를 설계해줬어요. 8월 말 삼성에서 첫 번째 GDDR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검은색 칩들이 정전기 방지 봉투에 담겨왔어요. 엔지니어링 팀은 즉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칩을 기판에 장착하고 구동 테스트를 했죠. 9월 3일 금요일 새벽 2시 첫 번째 테스트가 성공했습니다. 모니터의 3D 그래픽이 부드럽게 렌더링 됐어요. 초당 프레임이 기존 제품보다 3배 높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젠슨이 새벽에 급히 호출됐습니다. 그는 잠옷 위에 재킷을 걸치고 달려왔어요. 데모를 본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거냐고 물었죠. 맞다고, 삼성 메모리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젠슨은 즉시 삼성 측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후였던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환호가 들렸다고 했어요. 3년간의 협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1999년 10월 11일, 우리는 지포스 256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GPU라는 명칭을 사용한 제품이었어요. 발표회에서 젠슨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GDDR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한국의 기술력이 이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죠. 출시 첫 주,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게이머들이 열광했어요. 특히 한국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서울의 PC방들이 앞다퉈 지포스 256을 탑재한 컴퓨터로 교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해 11월,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PC방에 들어갔어요. 100대가 넘는 컴퓨터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모든 자리가 꽉 찼습니다. 청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어요. PC방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지포스를 쓰냐고요. 사장님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들이 그래픽 성능 좋은 컴퓨터를 찾는다고, 지포스 달린 자리는 프리미엄 요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PC방은 만석이었어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게임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미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12월에 한국에서 첫 프로게임단이 창단됐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건희 회장의 예언대로 게임이 스포츠가 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초 젠슨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지포스 판매량이 예상치를 300% 초과했다고요. PC방 수는 1년 새에 2만 개를 돌파했고 모두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젠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1996년 편지를 기억하냐고. 그때 이 회장이 말한 게 정확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해 2월 삼성 본관에서 25세의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재용 부사장이었어요. 그는 지포스 256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고 메모리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앞으로도 삼성과 엔비디아는 함께 갈 거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확신을 봤습니다. 2000년 6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첫 번째 비전이 예정보다 빨리 실현된 거였어요. 그날 밤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젠슨과 저는 맥주를 들었습니다. 젠슨이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믿어줬고 우리도 한국을 믿었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PC방 풍경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저는 서울 강남역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50m마다 PC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간판들, 계단을 올라가는 청년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빽빽한 모니터들.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홍대 앞 5층짜리 PC방에 들어갔습니다. 300석 규모였어요. 입구에서 카드를 받아 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컴퓨터에 엔비디아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지포스 3 시리즈였습니다. 옆자리 대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 자주 오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거의 매일 온다고 했어요. 스타크래프트 연습하러 온다고, 다음 달 아마추어 리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게임이 취미가 아니라 진지한 경쟁이 된 거였죠.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냐고요. 직원은 평일 200만 원, 주말엔 3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PC방 사업이 골드러시가 된 겁니다. 전국에 2만 개가 넘는 PC방이 생겼고 모두 최고 성능 그래픽카드를 원했습니다. 그해 여름,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와 함께 e스포츠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결승전이 잠실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관중석은 만석이었고 케이블 방송으로 생중계됐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게임 화면을 보며 환호했어요. 응원봉을 흔들고 선수 이름을 외치고 플레이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게임 올림픽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우승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게임이 정말로 스포츠가 된 겁니다. 프로게이머는 청소년들의 꿈이 되었고 e스포츠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어요. 2005년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90%를 돌파했어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평균 속도도 세계 최고였죠. 이건희 회장의 첫 번째 비전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엔비디아 본사에서 한국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젠슨이 직접 주재했어요. 한국 시장 매출이 전체의 15%를 차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에서 15% 매출이라니 놀라운 수치였죠. 젠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테스트베드라고,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은 전 세계에서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PC방 문화가 없었다면 엔비디아도 없었을 거라고요. 2009년 새로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였어요. 한국 게이머들이 가장 먼저 이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PC방마다 롤 열풍이 불었고 곧 프로리그가 출범했죠. 저는 2010년 서울 강남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전 방문했던 그 PC방은 이제 세계 지점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사장님은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PC방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한국 청년들의 꿈을 키운 공간이라고요. 그날 밤 명동 PC방에서 고등학생 그룹을 만났습니다. 5명이 한 팀을 이뤄 롤을 하고 있었어요.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프로게이머요. 페이커처럼 되고 싶대요. 2011년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전 세계 프로게이머의 40%가 한국인이었어요. 롤 월드 챔피언십에서 한국팀이 우승했고 전 세계가 한국 게임 문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말 엔비디아는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문을 연 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였어요. 젠슨이 개소식에 참석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엔비디아의 심장이라고,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의 오늘도 없었다고요. 저는 그날 밤 판교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으로 가득했어요. 그 빛 하나하나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수백만 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건희 회장이 편지에 썼던 비전, 그건 이제 현실을 넘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현장이었어요. 그날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e스포츠가 정식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거였죠. 기자회견장에서 IOC 위원이 말했습니다. e스포츠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고요. 그 순간 저는 22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96년 삼성 본관 회의실에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세계 최초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겠다던 그 약속.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은 그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땄어요. 롤과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게임이 정말로 스포츠가 된 순간이었죠. 2019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검토된다는 거였어요. IOC는 한국을 e스포츠의 롤모델로 지목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세 번째 비전이 완전히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한국은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평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를 10년 연속 달성한 겁니다. 오지 상용화도 세계 최초로 이뤘죠. 23년 전 이건희 회장이 꿈꿨던 초고속 인터넷 국가, 그건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e스포츠는 달랐어요. 온라인 리그가 즉시 가동됐고 전 세계 게이머들이 한국 리그를 시청했습니다.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시청자가 4천만 명을 넘었어요. 한국이 만든 e스포츠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그해 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붐이 시작된 거예요. 게임용 GPU가 이제 AI 컴퓨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그래픽 기술이 AI 시대의 기반이 된 거였죠. 2023년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젠슨 황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 PC방에서 시작된 게이밍 문화가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다고,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의 성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해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판교 연구소는 이제 50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일하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AI 반도체 연구의 중심지였습니다. 삼성과의 협력도 계속되고 있었죠. HBM 메모리 개발에서 양산은 여전히 파트너였습니다. 2024년 6월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해 말 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이 된 겁니다. 젠슨은 실적 발표회에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에게, 한국 게이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1996년 받은 편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025년 초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e스포츠가 20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확정됐다고요. 이건희 회장이 1996년 편지에 썼던 세 가지 비전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29년이 걸렸어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된 비전이 세상을 바꾸는데 29년이 걸린 겁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단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나라, 게임이 국가 산업이 된 나라, 게임 올림픽을 현실로 만든 나라.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젠슨이 다시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이펙 참석차 경주에 간다고 했어요. 그 전에 서울에 들른다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젠슨이 드디어 그 편지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할 거라는 걸요. 29년간 품고 있던 비밀을, 한국과 엔비디아를 이어준 그 운명적인 순간을 말이죠. 10월 30일, 저는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지포스 25주년 행사였어요. 그곳에서 모든 이야기가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밤 9시 36분, 저는 다시 코엑스 K-POP 광장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29년의 여정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500명의 관중 앞에서 젠슨 황이 편지 이야기를 끝맺고 있었습니다. 젠슨이 관중을 향해 말했어요. 1996년 이건희 회장의 편지에 담긴 3가지 비전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고. 한국의 PC방, 문화와 e스포츠가 없었다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젠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25년 전 함께 만든 지포스 256을 기억하냐고. 당시 자신은 젊고 거만한 청년이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폭소가 터졌어요. 이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준 젠슨에게 감사하다고. 엔비디아는 삼성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앞으로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요. 정의선 회장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신은 여기서 막내라며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아케이드 게임을 즐겼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롤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컴퓨터로요. 정 회장은 미래에 대해 말했어요. 앞으로 차 안에서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과 AI의 미래에서도 함께 하자고 했죠. 무대 위 3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젠슨과 이재용, 젠슨과 정의선. 그들은 진정한 친구처럼 보였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관계였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고 형광 초록색 야광봉이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저는 무대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9년 전 작은 우편 봉투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한 통의 편지가 두 나라를, 여러 기업을,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젠슨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내일 경주 에이펙에서 좋은 소식을 발표할 거라고.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로보틱스와 AI에 관한 것이라고 살짝 힌트를 줬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환호했죠. 행사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3사람을 만났습니다. 젠슨이 제게 다가왔어요. 마크, 우리 해냈다고. 29년 전 함께 한국에 갔던 그날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삼성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했어요. 그의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현대차 연구소에도 들러달라고. 보여드릴 게 많다고 했어요. 자율주행 기술에 엔비디아 칩이 핵심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젠슨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환대받는 게 꿈만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이건희 회장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당신의 비전이 완벽하게 실현됐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요. 젠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경주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대차에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삼성과는 AI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깊어진 겁니다. 일주일 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96년 5월 서울 삼성 본관 앞에서 젠슨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몰랐죠. 그 순간이 역사의 시작점이 될 줄을요. 29년이 흘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편지는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건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 국가, e스포츠 종주국, 게임 올림픽의 실현. 한국은 세 가지 비전을 모두 이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 달러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코엑스 무대에서 젠슨이 했던 말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이 엔비디아의 심장이라고, 한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 넘어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1996년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은 계속될 거예요. 다음 30년도, 그 다음 30년도요. 젠슨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마크 천 부사장이 29년간 지켜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1996년 3월 한 통의 편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젠슨 황에게 보낸 세 가지 비전. 실리콘밸리는 비웃었지만 젠슨 황만은 믿었습니다. 1999년 삼성 GDDR과 엔비디아 GPU가 만나 지포스 256 탄생. 2000년대 한국 PC방 2만 개 돌파하며 게임 문화 폭발. 2010년대 e스포츠가 올림픽 종목이 되고 2024년 엔비디아는 시총 5조 달러로 세계 1위 기업 등극. 2025년 10월 30일 코엑스 무대. 젠슨 황은 이재용, 정의선과 함께 서서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엔비디아의 심장이라고, 한국의 PC방과 e스포츠가 없었다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거라고요. 29년 전 한국의 예측, 초고속 인터넷 1위 국가, e스포츠 종주국, 게임 올림픽 실현. 세 가지 비전이 모두 현실이 되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세계 1위 기업을 만든 이 기적. 29년 전 이건희 회장의 선견지명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댓글을 젠슨 황과 한국의 29년 우정이 감동적이라면 진정한 파트너.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